출생순위가 인간관계 의사소통에서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 의견도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전략이 출생순위의 서열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는 첫째다움, 막내스러운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고착화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출생순위가 성장하면서 의사소통이나 심리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들은요, 아주 편안한 심리를 가진 상태가 많이 있고요. 편안한 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주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반항적인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막내를 낳았을 때 시점은 육아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유롭죠. 그리고 또 엄마들도 3번 정도 애를 낳으면 기운이 없어갖고 그렇게 애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막 위험한 거 해도 막 엄마 가갖고 아 뜨거 막 이렇게 하지만, 막내는 이리 와 아뜨 이렇게 몸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다고 얘를 쳤을 때도 첫째가 한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거의 막 돌아버려요. 앉아, 기억, 니은, 이 동네에 받침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언제까지 새우깡 너 그림 보고 사올 거야? 엄청나게 막 이를 쪼져.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모른다. 그럼 상황이 달라지죠. 그냥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과자 봉지 다 그림 보고 사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내들은 첫째들하고는 아주 다른 컨디션을 가지게 돼요. 막내들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막내라서 이 집에서 누리는 수혜가 무엇인지를 클수록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많은 것에 면죄부를 가진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격과 개인차라는 논문에서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내는 더 창의적이고 더 반항적인 것을 통해서 관심을 받기 원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육아 방식이 이제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막내들은 어릴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 하고 살죠. 자기가 이렇게 떼부리거나 이제 이러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슈렉의 고양이 눈 이런 거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코너에 몰리면 이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첫 출산보다는 부모가 늙었기 때문에 통제할 힘은 좀 없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때문에 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애교와 눈물을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게 막내들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면은 야, 애기 어디까지 왔는지 전화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하면은 막 40살짜리 애기가 막 전화 받고 막 이러잖아요. 막내들은 항상 가족에서 애기 40이어도 애기, 50이어도 애기처럼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때로는 방임된 그런 이제 막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내는 나는 심부름만 하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막 하는 막내도 있어요. 부모들이 이제 막내까지 그렇게 막 푸시하면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좀 힘들기도 하고요. 첫째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게 꼭 다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요, 막내들한테는.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내 한계에 대해서 도전을 딱 받을 때 조금 다시 힘을 내서 점프하면서 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내는 딱 그 반대예요. 누구도 잘 도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딱 독려해서 넘어가는 경험들이 약간 적고 귀엽고 애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게 무기력이 발달된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막내들은 자율적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구들 아무도 염색하지 않았지만 보라색으로 딱 염색하고 피어싱하고 딱 나타날 수 있는 게 막내고요. 딱 휴학해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과감한 선택할 수 있는 거 막내들이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다른 어나더 레벨로 잘 살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또 막내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전통적인 선택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심리학자이자 유머 작가로도 활동을 하신 케빈 리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와 막내같이 완전히 다른 출생 순위가 아주 편안한 관계를 주지만 막내와 막내처럼 아주 가까운 출생 순위 이제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막내 커플들은 정말 어떤 환장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았던 그런 막내들은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계속 그렇게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랑 결혼했죠? 막내랑 결혼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애정 결핍에 시달려서 결혼한 뒤로부터는 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잘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기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막내들의 결혼은 때로 둘 다 완전히 어른이 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요소는 뭘까? 애를 키울 때 필요한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생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도 막내들에게 정말로 좋은 점은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졌고 아주 유머러스한 위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코미디언들이 다 막내 출신이 많다고 하죠. 막내들은 위기의 순간에 유머 감각을 아주 잘 활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이제 내가 하기로 했어요. 요것만 보고 요 게임 한 판만 하고 이제 딱 설거지 하려고 하지만 잠이 쏟아지죠. 잠이 들어요. 아침이 밝아요. 너무 빨리 밝아요, 아침이. 설거지 하기 전에 아침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피치가 올라가죠. 설거지 한다며. 근데 분명히 설거지 했는데 꿈에서 했나 봐.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않도록 할게. 이러면서 이제 빨리 이제 설거지 해야죠. 그래서 막내들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유머를 잘 사용하면서도 책임감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돼요. 막내들도 위의 형제들이 성별이 어땠느냐에 따라 또 그 성격이 매우 나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막내들 중에서도 언니만 있는 막내딸. 아주 나쁜 경우에는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어린애 같은 정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딸이 예쁜 옷을 입죠. 벗어봐봐. 나도 한번 입어보자. 네 것만 샀어? 야,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반짝이는 거. 자, 그래서 언니가 많았던 여동생들이 결혼했으면 가장 좋은 배필은 여동생이 많았던 장남. 왜냐하면은 여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교묘함을 아주 잘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되게 많이 요청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또 오빠들만 있는 막내딸이 있을 거예요. 이 막내딸들은 아주 사교적이에요. 아주 낙관적이고 아주 매력적이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오빠들이 많은 여동생은 뭐 남자 하나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막 오빠들이 막 이러고 다 나타나죠. 세상이 그녀의 편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남성들을 경험하고 남성들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굉장히 잘 배웠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의 친화력에 아주 홀딱 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개팅 같은 거 나가도 그냥 잘 돼요. 어떤 유형이 나와도 남자를 아주 잘 알죠. 이렇게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죠? 하지만 또 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오빠가 많을수록 한 남자한테 정착하기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피드백 속에서 만족감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관계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주 이기적이지만 잘 적응하면서 사는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줄타기를 잘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 만족도는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남성들을 살펴볼게요. 형들만 있는 막내가 있을 겁니다. 형들이 너무 강해요. 로봇 한번 만지려면은 순서에 순서가 와가지고 나는 발목 한번 만지려면 40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자에게 수줍음이 엄청 많다고 해요. 여자들이랑 엄마 외에는 지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수줍어요. 소개팅해도 수줍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제들 와도 너무 수줍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또 여자를 약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지의 존재는 두려운 거잖아요. 모르면 불안한데 그만큼 아내에게 적응하기도 되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삐진다.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는데? 아니 화난 것 같아. 아니 화 안 났어. 피곤해서 그래. 에이 화났잖아. 아니라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자친구들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여기가 당신 가정이라고 생각은 해? 걔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우리는 당신한테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나만 있는 막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평생 여자들의 보호 속에 살아요. 그 집이 열렬히 원했어요. 아들을. 그쵸? 끝남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맹목적으로 특별한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를 다 좋아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쵸? 집안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고기가 큰 덩이는 내 거였죠. 생선을 말라 먹어도 가시를 다 발라서 먹였어요. 끝남이 다음에 나온 아들인데 목에 가시가 걸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장 대접받고 대우받았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특권들을 결혼 생활 안에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참 안타까운 점은요. 누나들이 뭐 좋은 쪽으로든지 나쁜 쪽으로든지 계속해서 개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워낙에도 수동적인 이런 막내들은 누나들의 개입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내가 황당할 만한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엄마 칠순잔치 이런 것도 누나가 거기 가자고 그랬는데? 누나가 온천 가자고 했는데? 내가 그래서 간다 그랬는데? 그럼 당신은 안 갈 거야? 결정해가지고 통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막내 커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분화라는 개념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는 게 잘 분화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막내들은 이런 성장을 좀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들은 굉장히 자기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너 언제까지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야? 아니 그러면 너도 그냥 늦게 들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막내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 커플들은 서로를 내버려 두는 게 성장점이었다면 막내 커플들의 성장점은 무엇이냐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 목표 지향적이 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현실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에 대한 감각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족 구성원으로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2023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가정에 있어야 되나. 내가 올해는 세탁기 교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까먹지 말고 자동차 오일을 갈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만큼의 돈을 모아서 와이프의 무엇의 꿈을 꼭 이루어주겠다. 우리 배우자가 이걸 배우도록 내가 꼭 잘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막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더 개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많은 막내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지지와 돌봄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르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던 것만큼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의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족의 경조사 날짜, 재활용 날짜가 언제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아이의 고민을 알아내는 거. 왜 그래? 아빠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해봐. 배우자의 고민 알아내는 것. 당신 요즘에 맥주 캔 개수가 되게 늘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개입하는 거. 우리 집은 왜 언제부터 잡곡밥 먹는지 그 이유 전혀 모르고 있다면 누가 내 몸을 걱정해서 먹게 됐는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그 가정을 잘 책임지면서 굴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남 몇째 중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부부관계, 부부 갈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생활 다 힘들지만 출생순위의 케미가 너무나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막내와 막내 커플이 그렇고 외동과 외동 커플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케미, 평생의 최악의 케미를 가지는 커플은 바로 장남, 장녀 커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개나 소나 다 하면 다 되는 건 줄 아세요?
뭐? 개나 소나? 장남과 장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딱 생각해도 가슴이 탁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돌이켜야 될 것 같죠? 소중한 부부라는 그 단어 앞에 최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참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요. 그만큼 객관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아, 첫째 커플은 나 저래서 되게 힘들었구나. 약간 주변에 지지나 이해를 좀 받을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더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조금 서로에게 숨통을 틔워드리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첫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힘드냐? 근데 또 장남과 장녀 이 첫째들도요, 다 같은 첫째는 아니에요. 동생을 5, 6년 이내에 보신 분들과 5, 6년 이후에 터울을 두고 보신 분들은 또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5, 6년 터울 이상을 두고 동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외동으로 봐야지 돼요. 외동의 특성으로 이미 다 형성이 끝난 다음에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동생이 힘들죠. 그런데 5년 이내, 6년 이내의 터울을 가지고 동생을 봤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왜냐면 원래는 집에 막내였잖아요. 내가 애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애기가 왔어요. 근데 안 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말하죠. 어머, 언니 돼서 좋겠네. 형아 돼서 좋겠네. 막 오빠 돼서 좋겠네. 그래요. 솔직히 안 좋거든요. 관심도 다 흩어지고 갑자기 모든 포지션이 다 바뀌었는데 좋겠네, 좋겠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애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 혼자 굉장히 대혼란에 빠지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철학적인 고민을 막 2살, 3살, 4살, 5살 때 하게 되죠. 그런데 게다가 동생이 나랑 동성이다. 이러면 이제 이 위협감은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들은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보이게 되죠.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돼요. 근데 저 억울한 일이죠. 첫째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부모의 기질을 다 가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부모님이 끊임없이 개발시켜줘요. 엄마가 동생 맡기죠?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엄마가 없잖아? 네가 엄마야. 이런 말을 아이에게 굉장히 압도적으로 하죠. 엄마 설거지할 동안 애기 입에 구슬 안 들어가게 잘 보고 있어. 이미 나도 입에 구슬을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성장하게 되지만 너무나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책임을 받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통제, 독재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컨트롤하고 통제하죠. 야, 하지 마! 이리 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너무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많은 미션들이 이렇게 맡겨지니까 뭔가 내가 잘한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완벽주의자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어떠한 그 노력과 불안들이 이렇게 응집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들은요, 긴장과 외로움이 가장 많은 출생순위의 특성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어떠한 그 특성들을 가지게 되냐면 가족의 전통이나 이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명절에 함께 모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자, 뭐 제사도 이제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이 나올 때 첫째들이 느끼는 위협감은 정말 대단하죠. 이런 변화와 전통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이럴 수 있는 융통성이 굉장히 적고요. 경직돼 있어요. 이러면 뭔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느낌 때문에 결국엔 큰형들은 그러면 너네는 오지 마. 나는 가서 벌초를 하마. 막 이러면서 어쨌든 큰형은 칼을 뽑아서 그 산을 타고야 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만약에 여동생만 있는 장녀, 남동생만 있는 장남이라고 한다면 첫째들의 특성이 압도적으로 더 농후해져요. 절대 강자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일단 이 출생 순위에 대한 어떤 연구들은 이제 서구에서 이제 많이 하는 연구인데요. 이게 서구에서 많이 하는 연구이긴 하지만 적용은 동양이 훨씬, 특히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렇잖아요. 전통적으로 남자들의 역할이나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약간 강압적으로 강요가 굉장히 많았던 어떤 정서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됐죠. 장녀들은
또 이런 특성들을 더 세분화해서 가지게 되는데요. 장녀들은요, 아주 조직적이고 지배적인 특성을 보여요. 카리스마가 있죠. 전투력 만렙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장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갑자기 수술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언니는 당황하지 않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오늘 맹장 수술할 거를 원래 알았던 사람처럼 동생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전화하죠. 두지한테. 들었지? 엄마 수술하는 거. 올 거 없어. 오면 더 복잡해. 내가 내일까지 있을 거야. 너는 내일 와. 퇴원할 때. 너는 와서 운전해. 그 전화 끊어요. 셋째한테 전화하죠. 너는 엄마 갑자기 병원에 왔잖아. 집이 지금 정신이 없어. 엄마 집 가서 청소해. 그 다음에 장봐. 죽 끓여. 냉장이야. 울지 마. 알았지? 네,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죠. 평생 모든 가정의 이슈들에 대해서 큰언니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해 왔기 때문에 충고를 잘 거절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동생들이 걱정하니까 말해요. 언니 무리하지 마. 우리가 할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또 그 큰언니들은 아주 솔직하죠. 아주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전화하잖아요. 막, 언니 너무 슬퍼.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해도 되니? 나는 제부가 거의 보살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랑 살아봤잖아? 너가 결코 같이 살기 편한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네가 사과해야 돼. 심정적으로 참 싫지만 큰언니들은 보통 아주 모범적이고 행동이 단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국의 큰언니들은 장녀로서의 특성이 좀 더 더해져요. K장녀라는 이제 신조어가 나왔어요. 기집애야, 비싼 돈 다 내고 대학 다녀서 뭐해? 집안은 남자가 세우는 거야. K 장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좀 더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공감자 역할을 가정 내에서 담당하게 됐고요. 강요받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또 싸웠어? 아빠, 좀 술 좀 줄이세요. 술만 안 드시면 안 싸우실 일을 왜 아시면서 계속 똑같은 일을 40년째 반복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정서적인 공감자를 해주게 되죠. 근데 또 큰언니들의 참 비애는 뭐냐면요. 본인이 이걸 안 하려고 해도 엄마가 끌어들여요. 엄마가 큰딸한테는 약간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말이 있는데 친구 같은 딸, 이거 되게 생각해봐야 되는 말이에요. 딸이 친구 같으면 안 되죠. 딸은 내가 케어하고 내가 도와주고 시간이 되면 독립해야 하는 자녀지 친구 같은 딸은 딸 같은 며느리랑 똑같은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아요. 친구 같은 딸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않아요. 특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엄마들은 대리 배우자 역할을 큰딸한테 시키죠. 딸이 거의 마음의 남편이에요. 모든 걸 다 하소연해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 너의 착각이야. 네가 생겼어. 그렇게 40년이야. 이게 지금 딸한테 해도 되는 얘기인지 안 해도 되는 얘기인지 친구 같다는 그 정서적인 착각 속에서 정서적인 공감자 역할을 강요받기도 하고 하게 되기도 있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돌봄의 의무가 굉장히 많이 가중됐어요. 동생들 밥 차려줘.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장남한테 여동생 밥 차려줘. 이런 말 잘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오빠 밥 차려줘는 있어도 어딜 가려고 여동생 밥 차리고 나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 있죠. 60대 이런 어머니들은 본인이 되게 똑똑했어도 이런 돌봄의 의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한 건 거의 장녀들이었고 아들은 논밭 다 펄어서 지지해줬지만 딸은 아깝지만 그냥 네 팔자라고 생각해라. 그래도 너 결혼은 잘했잖아. 그만해라 진짜. 그런데 장남들도 역시 한국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남은 한국에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잘 돼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되고 잘 나가야 되죠. 부양의 책임, 생계에 대한 책임, 결혼했어도 부모님, 원 가족까지 든든하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막 붙여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압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래 한국은 심리적으로 장남이 성공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장남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만약에 여동생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장남의 이 성향이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장녀들도 만약에 남동생이 많았어요. 그럼 굉장히 약화돼요. 근데 만약에 장남 중에서 남동생이 되게 많았다. 뭐 이랬다면 이제 굉장히 또 이 특성이 이제 강화되겠죠. 어쨌든 장남들은요, 힘을 겨루면서 성장해 왔어요.
큰언니들이 아주 예민한 카리스마로 쫙 나누었다면 큰형들은 일단 힘이죠. 힘으로 이렇게 딱 제압. 근데 이제 막내가 맨날 늦게 돌아다니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요. 엄마가 막 울고 막 뭐 이렇게 이제 장난이 나서죠. 몇 시 들어와? 오늘 7시까지 들어와. 딱 말해요. 막내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바꿔요. 문 열어주는 사람 죽을 줄 알아. 엄마도 못 열어요. 이런 식으로 힘을 겨루면서 큰형은 성장해 왔고요. 사회에서도요, 모두의 형님. 남성, 동성 사회에서의 입지는 매우 성공적. 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결혼 생활에서 이제 많은 이제 갈등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게 돼요. 장남들은. 왜냐면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코도 이렇게 대서 풀어줄 만큼 정말 극진한 융숭한 대접 속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그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정서적으로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연구 결과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출생순위의 특성들을 가진 장남과 장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돌이켜야 될 것 같죠?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요. 돈 어디다 쓸 거냐? 내 유치원은 영어 유치원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소파를 거기다 놓냐? 왜 거기다 놔야 되냐?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없고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한번 어떠한 그 결혼 생활의 특성들을 보이는지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권위와 권위의 충돌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참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샌드위치 집에 이제 갔어요.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한 6, 7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앞에서 부부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근데 남편이 주문하고 여자는 여기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시키는 거죠.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콜라 주세요. 그때 딱 저쪽에서 아내분이 콜라 안 돼. 콜라 빼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남편분이 딱 뒤돌아보면서 왜? 물 마셔. 애들 집에만 있어 살쪘는데 무슨 콜라야. 그래도 콜라로 먹지 뭔 맛으로 먹어. 콜라 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세요. 이 두 분이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화살을 막 계속 쏘시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란 엄청났어요. 아무도 그 두 분에게 빨리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긴장하고 기다리는 거죠. 아마 그 두 분은 첫째 커플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째들 장남 장녀 커플의 결혼 생활은 둘도 피곤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요. 자녀들이 정말 피곤해요. 애들이 진짜 혼란스러워요. 항상 메시지가 2개예요. 전화하죠. 아빠가 오늘 할머니 생신이신 거 알지? 2시까지 와. 그럼 애가 아빠 저 오늘 학원 보충이 2시에 끝나는데요? 2시까지 와. 권위적으로. 그 엄마가 야 2시 반에 와. 어차피 작은 아빠네도 맨날 늦게 와. 2시 반에 와. 이런 식으로 뭐 하나가 있기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부부가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 정말 사소하게 모든 것을 서로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심리적으로 도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계속되는 통제는 서로 진짜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진짜 사소한 건데 완전 일이 되게 커져요. 택배 상자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택배 상자 여기다 뒀으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걸 왜 거기다 둬? 절로 치워. 발에 걸려. 아니 뭘 발에 걸려요. 눈이 없어? 보고 돌아다녀. 그래서 확 이러면서 이제 또 한바탕씩 하죠. 그러다 또 그래도 또 내가 이혼할 건 아닌데 이 사람이랑 잘 살아야지. 그래서 또 그 다음날 마음을 새로 먹고 좋게 바래요. 아침에 먹는 사과가 금사과래. 오늘부터 모두 하나씩들 먹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받아 먹어주면 좋은데 아빠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 위장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한텐 독이야. 내가 위 안 좋은 거 몰라? 나한테는 독사과야, 독사과. 이러면서 서로가 팽팽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은 배우자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보여요. 어떤 느낌으로 상상해 주시면 좋으냐면요. 장남, 장녀 커플은 우리 그 후리스 이렇게 겨울에 밑에 입죠? 이 자크를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평생 서로 견제하는 이런 기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렇게 해요. 아빠만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엄마가 또 뭐라 그래? 흘려들어.
평생 저 말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크를 끝까지 돌리고 이렇게 배우자를 절대 이해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게 되냐면 단순화시켜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씹어 먹으려면 이렇게 경단 이렇게 하듯이 배우자를 이렇게 압축해요. 그러면서 씹어 먹어요. 뭐라고 하면 씹어 먹냐면 하여간 남자들은 이래. 여자들은 이래. 이런 식으로 상대 성별을 단순화시키면서 탁 씹어 먹으려고 응축하죠. 그래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에 다 이유가 있는 어떤 행동 특성일 텐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딱 응축해갖고 딱 씹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뭔가 불리하면 저렇게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 줄 안다니까? 아주 침묵이 유세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울어? 아휴, 여자들은 눈물이 무기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보헤의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장남, 장녀 커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평생 하나의 성을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두 명의 군주와도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게 결혼 생활의 일상이에요. 평생 서로를 통제하시느라 지치신 장녀, 장남 커플을 위해서 제가 간단한 소통 솔루션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서로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네가 첫째라서 그랬구나. 아, 너도 나만큼은 힘들었겠다. 보통 그 이혼을 앞두었던 커플들이요. 이혼을 약간 철회하고 서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딱 계기는 하나라고 하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지점이 첫째들은 필요해요. 서로를 인정하는 건데요. 다른 말도 하면요. 서로를 놓아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에 성을 2개 만드는 거예요. 각자의 어떠한 자신의 어떤 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각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럼 너는 먹어요. 나는 그냥 안 먹어요. 너가 택배 상자 여기 두고 싶어요? 그냥 둬요. 서로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잔소리를 멈추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한 번쯤 이런 대화를 해보시면 좋아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행동이 난 진짜 힘들었다. 그런 거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당신이 물 마시고 물컵을 아무 데나 두는 거가 그렇게 성질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행동을 좀 멈춰보는 거죠. 그런데 100% 절대로 못 고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한다는 건 좋아한다는 것을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4일은 컵을 제자리에 놓고 아무데나 안 둘 수 있는데요. 3일은 또 아무렇게나 눕게 될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싫어하는 행동 이거 하지 말아줘 라고 해도 100% 그거를 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싫어하는 행동을 다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강화해야 돼요. 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강화한다는 건 내가 뭐 해줬을 때 좋아하는 거를 더 강화해준다 이런 의미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북돋아 주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물 마시고 컵을 아무 데나 두는 게 너무 짜증나. 그럼 이거를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들어줄 수 없는 대신에 만약에 상대방이 홈쇼핑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면 보고 있을 때 지갑하고 휴대폰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하면서 행복해하는 행동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부부들은 메아리 효과라는 걸 가지죠. 한쪽이 긍정적인 공을 던지면 상대방도 긍정적인 공을 다시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첫 판을 먹히진 않아요. 맨날 이렇게 장남 장녀 커플이 이렇게 팽팽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공을 딱 던졌어요. 그럼 이걸 받을까요? 대부분 놀래서 놓치죠. 왜 이래? 뭐 어디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번쯤 던지면 한 번쯤은 받죠. 주춤하고 받아요.
나도 뭐 원수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을 받아줘요. 이런 것 자체가 첫째 커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서로에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커플들은 말할 때요, 어순을 바꾸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되는 건데요. 첫째들은 말투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통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부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추워요. 옷을 근데 얇게 입고 나가요? 그러면은 딱 지적부터 하고 나가죠. 목도리 하고 나가. 그럼 상대방이 딱 공격적으로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얘 이러고 매요? 싫어. 답답해. 그래? 답답해? 그 옷은 왜 입고 나가? 다 벗고 다니지? 그러면서 막 쾅 하고서 이제 나가죠.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했던 이유 뭐예요? 감기가 들까봐 걱정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지적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첫째들은 지적 플러스 감정을 얘기해요. 지적 플러스 감정은 잔소리가 돼요. 근데 요 순서를 바꾸죠. 감정 플러스 지적이 되면 돌봄, 케어가 돼요. 감기 걸릴까봐 이거 너무 걱정되는데 목도리 좀 하고 나가. 이러면 훨씬 덜 저항하죠. 이따 할게. 그냥 갖고는 나갈게. 보통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장남의 남편이 그래도 목도리 안 하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알아? 냅둔다. 첫째들은 냅둔다가 못해요. 톡 프로필 있으시죠? 거기에 꼭 쓰세요. 냅두자. 냅두자 이퀄 살 길이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냅두실수록 서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냥 냅두세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냅두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관계도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썩을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계는 굉장히 계속해서 물을 주고 노력하고 배워야 하고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한국의 장남과 장녀들은 그 특성상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가 살아온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잘 아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서로 그냥 너무 수고했다. 첫째로 살아오느라 짐이 정말 많았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냅두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번 꼭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